예, 강의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출석 점검 관련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쪽지를 받고 내고 여러 가지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듣고 조교들과 상의해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중간에 휴식을 하기 때문에 앞시간, 뒷시간이 있는데 앞시간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뒷시간이 시작될 때 여기가 이제 자리가 블록으로 전부 지금 8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각 블록마다 번호가 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종이 하나에 자기가 앉은 의자 번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종이를 돌리겠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쪽지 받아서 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각 블록별로 종이를 돌리면 거기 자기 이름하고 학과 학번 자기 좌석 번호에다가 그걸 써주면 그렇게 출석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앞부분 시작할 때는 출석 체크가 안 되고 뒤쪽에만 출석 체크가 된 학생은 지각이죠. 예, 근데 뭐 지각을 가지고 점수 매길 생각은 없고요. 예, 또 성적과 관련된 건데 혹시라도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지각을 덜한 학생을 좀 우대하도록 예, 그런 정도 참고하겠습니다. 괜찮죠? 그 정도는 예, 그렇게 하고 자기 안전자리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자리에 앉았으면 그날은 꼭 그 좌석에 다시 앉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금 늦게 오는 학생들이 있을 때 앞에 자리가 좀 비어 있고 이제 뒤에는 차 있고 이래서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이 일찍 오는 학생들부터 앞쪽을 채워서 그렇게 앉아주시면 주로 빈자리는 뒤쪽에 남게 되니까 출석을 점검하기도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기에도 앞쪽이 좀 괜찮죠? 그래서 꼭 그렇게 앞쪽으로 채워서 좀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을 하게 되는 학생들은 우리 조교들한테 꼭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혹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몸이 많이 아프다든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가 또는 학과에서 뭐 답사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 가능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갖다가 내주십시오.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레포트, 대체하는 레포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첫 시간, 첫 강의 때 것은 이제 요약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더 나중에 가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제2강, 두 번째 주 강의부터 시작해서 매주 강의를 A4지 예, 한쪽 예, 12포인트 글씨로 넘어가면 곤란해요. 주어진 분량으로 과제를 잘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시려면 한쪽을 넘기시면 안 되고요. 또 한쪽이라고 해서 뭐 5줄, 6줄만 쓰고 마는 학생은 없겠죠. 되도록이면 한쪽이 대체로 차는 정도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간고사 전주까지 강의를 요약합니다. 중간고사 때는 휴강을 하죠. 요약한 것을 중간고사 다음 주 강의 때까지 다음 주 강의 때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날 못 오는 학생들은 미리 좀 제출을 해주거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뭐 요약 말고 소감이나 주장 이런 것들도 담아도 되느냐? 물론 담아도 됩니다. 되는데 기본은 역시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을 요약하는 것이 기본이고 너무나 요령 있게 잘 요약한 나머지 공간이 남았다. 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의 독특하고 탁월한 견해를 같이 넣어주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제대로 요약하지 않고 주관적 견해만 써버리면 좀 곤란하죠. 예,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1강 첫 번째 주 강의는 이 레포트에 요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게시판에 지난 강의에서 탁월한 질문 또는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는 탁월한 의견, 질문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 늘 거기다가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좀 그 전주보다 많은 학생들이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아시겠지만 USIMIN, 유시민.tv 거기가 이제 우리 동영상이 올라가는 홈페이지이고 게시판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를 이용해 주시고요. 질문지도 이제 공책 찍고 수첩 찢어서 막 내니까 저도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한 것 같아서 질문을 낼 때 필요한 서식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이제 전반부 수업 끝나고 조교들에게 받아서 거기다가 질문을 적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 강의와 관련된 추가 안내를 드렸고요. 혹시 강의 진행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문이 있는 학생들은 게시판을 이용해서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서 조교들과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학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지만 이거 조명 꺼졌네. 이 동영상에 이게 너무 어둡게 나온다고 그래서 작은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실컷 설치해놓고 불이 안 들어오네. 예. 오늘 우리가 환율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인데 이것은 경제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분야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미국 주요 대학의 MBA 과정에서 이런 금융시장론이나 이런 것들을 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의의 기존 교재들을 다 폐기하고 주요 경제신문들의 기사를 모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론 관련된 혼란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 대란으로 연결된 이런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지, 또 1997년도에 우리나라를 덮쳤던 외환위기 이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최근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하루에 50원 이상씩 등락하는 이런 널뛰기식의 화폐 가치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에는 우선 화폐가 무엇인가, 화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들어있고요. 돈이 뭐냐, 돈이 뭐길래 이런 문제,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맨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화폐가 아니고 국제거래에서 서로 다른 화폐가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죠. 그러니까 국제무역,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화폐의 거래. 화폐는 이따 다루겠지만 뭘 거래하는 데 필요한 매개 수단인데 화폐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돈과 돈이 서로서로 바꾸어지고 거래되는 이런 시장이 왜 생겼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봅니다. 아울러서 이런 국제 간의 거래들이 어떤 식으로 파악되고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국제 간의 거래가 이런 화폐의 움직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단계에서 보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경우에 1997년도와 같은 그런 하나의 국민 경제, 개방 경제가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는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지,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 또는 원화가치의 굉장히 급속한 하락, 소위 9월 위기설, 9월이 다 갔으니까 위기는 없었죠. 소위 말하는 위기. 그러나
또 10월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요동현상,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근거 또는 실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10년 전의 그 사건과 최근 사태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 전반부 강의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전반부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쉬는 시간에는 아하, 97년도 외환위기와 같은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98년도와 이런 점에서 유사하구나, 97년도와, 또는 다르구나,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이 좀 가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뭐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소박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제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돈이 뭐길래,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돈은 악마의 금전이다, 그런 표현도 있듯이 돈이 이게 참 굉장히 큰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돈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선 화폐, 유식한 말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죠. 내가 안내를 그렇게 했나요? 환율의 마법. 정말 마법적인 현상입니다. 우선 화폐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죠.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정의는 지불 수단, 뭔가를 가져오면서 그 대가로 뭔가를 지불할 때 그것을 지불하는 수단으로서 손쉽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화폐에 관한 정의, definition이 되겠습니다. 화폐는 우선 지불 수단이 될 수 있어야죠.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이 그것을 지불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불 수단으로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거지만 손쉽게 사용할 수 없으면 화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구석기 시대에 무거운 돌멩이를 굴려서 화폐로 사용한다,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손쉬운 것 때문에 한때 인류 역사에는 조개 껍데기 또는 귀금속 이런 것들이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손쉽게라는 뜻은 임의적으로 분할이 가능해야 돼요. 조금씩 분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폐 한 단위, 10단위, 100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 거,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변조나 위조가 어려운 거, 뭐 이런 조건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에요. 자산. 화폐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화폐 그 자체도. 화폐도 자산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오랜 세월 이전에는 귀금속이 주로 화폐로 사용이 됐다는 걸 알고 있죠? 귀금속이 화폐로 사용됐습니다. 귀금속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녹여서 쉽게 이 작은 단위로 분할할 수 있고,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건 너무 흔하지 않았어. 아주 귀한 것이어서 화폐량이 한꺼번에 막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죠. 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통 보는 사유제입니다. 사유제. 금은 사유제죠. 시장에서 다 거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이 가진 이런 성격 특성 때문에 금이 화폐로서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화폐인데, 화폐가 하는 역할은
역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폐는 인류 문명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죠. 우리가 늘 화폐를 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신기할 것이 없다는 느낌도 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인간의 피조물, 인간이 만든 창조 작품입니다. 화폐의 역할은 첫 번째는 교환의 매개 수단입니다. 교환을 매개합니다. 이것도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화폐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화폐 없이 거래하는 것. 그 물물교환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본능이랄까요?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교환입니다. 교환. 어떤 다른 동물 정도 교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처럼. 물론 동물끼리 살다 보면 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소를 한 마리 사냥해서 같이 나눠 먹죠. 그렇지만 어떤 사자가 물어뜯어서 잡은 소를 뜯어 먹으면서 그 대가로 다른 사자가 뭘 주는 것을 본 적은 없죠. 교환한다는 것, 무엇과 무엇을 자꾸 바꾸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떤 진짜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화폐가 없다면 어떻게 교환할까요? 물건과 물건을 바로 교환해야 되죠. 그래서 소를 키우는 사람하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 둘이 사는 세상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 소 한 마리, 이제 사람들이 신발 만드는 사람은 소고기를 먹고 싶고 소를 키우는 사람은 신발이 필요해요. 둘이 마주치려면 굉장한 행운이 따라야죠. 어디 신발을 주는 대신 소고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만나기 어려워요. 우연히 마주칠 수는 있겠죠. 두 번째, 둘이 교환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소 한 마리와 신발 몇 켤레를 교환해야 될까요? 아마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은 1년 내내 만드는 신발을 다 줘야 소 한 마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날 하루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 한 근을 먹고 싶으면 소고기를,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소 한 마리와 신발의 교환 비율에 대해서 둘이 합의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우연입니다. 처음에는 그 두 거래 당사자가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둘 사이에 교환 비율이 합의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래 방식이죠. 대개 이런 것은 이제 한 국가가 거의 망해서 더 이상 그 국가의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물물교환이 금방 생겨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이럴 때 패전의 멍에를 쓴 나라의 화폐는 통용되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하게 됩니다. 물물교환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수천 년 뒤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이중의 우연, 거래가 성립되는 데 필요한 이중의 우연으로부터 인간의 경제생활을 완전히 해방시킨 것이 화폐입니다.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죠. 누가 발명했는지는 안타깝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류사회 곳곳에 거의 동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는 화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인간의 본능에 부합하는 발명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척도 또는 계산의 단위. 우리가 수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계산할 때 헤어컷 한 단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어떤 것들이 가치를 잴 때 다 돈의 액수로, 화폐의 액수로, 화폐의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매우 편리한 것이죠. 세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마약상이 현금으로 필로폰 값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집어넣으려면 금융당국이 굉장히
눈을 번뜩이면서 감시하죠.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항아리 속에 현금을 묻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건이 잊혀지고 수사당국의 추적이 다 끝나고 나서 세월이 많이 갔을 때 다시 항아리 뚜껑을 열고 돈을 꺼내 쓰면 됩니다. 가치를 축장 또는 저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물론 저장하고 있는 동안 이자를 못 받으니까 인플레가 생겨서 가치가 약간 하락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치를 축장하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은 화폐 말고도 많죠.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 때문에. 부동산, 금과 같은 귀금속, 골동품, 고가의 예술품 이런 것들이 전부 가치의 축장 수단 혹은 저장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사죠. 돈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삽니다. 왜 골동품이나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미술작품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거래되느냐? 돈이 없는 사람은 살 능력도 없으려니와 거기다가 그만한 가치를 저장해둘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화폐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화폐가 얼마나 많을까?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하죠. 왜냐? 그래야 정부가 화폐량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야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너무 적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컨대 1년 동안에 우리가 1000조 원어치의 거래를 한다고 치죠. 1000조 원. 근데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서 거래량이 2000조 원 규모로 늘었어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가 수량이 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가격이. 화폐 교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몹시 편리합니다. 여기서 M은 보통 말하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V는 화폐 유통속도입니다. 유통속도. P는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Q는 거래량입니다. 이것은 원래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죠. 항등식. 세계 거면 항등입니다. 언제나 같다. 2007년도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는 화폐가 상품과 서비스가 가는 반대쪽으로 화폐가 흘러갔죠. 그러니까 거래된 것의 양에다가 그 거래된 상품의 가격 수준을 곱하면 그것이 화폐 액수로 표시된 거래 총량입니다. 그죠? 이게 근데 1000조 원이다. 그러면 여기 좌변도 1000조 원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만약 화폐량이 100조 원이라면 이 화폐가 10번 돌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번. 거래에 10번 쓰였다는 뜻입니다. 사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그냥 준 걸 제외하고 돈을 받고 거래한 걸 다 따지면 항상 이 방정식이 이것이 성립합니다. 항등입니다. 항등. 이것을 왜 방정식이라 그러냐면 자, 이제 이 약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알았습니다. 화폐 유통속도는 화폐가 평균해서 몇 번 그 기간 동안 거래에 사용되었느냐를 나타냅니다.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Q를 그냥 반대쪽으로 넘겼습니다. Q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MV를 곱해서 Q로 나눈 것이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통화량이 일정하다고 합시다. 일정하다는 뜻은 바를 위에 설치합니다. 바를 설치하면 이 통화량이 정부가 통화량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통화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경제여서 같은 규모의 거래만 계속 일어나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죠. 아니, 이게 아니다. V를 일정하게 합시다. 일단은 V에 발을 치고 화폐 유통 속도, 사람들의 이 거래 행태는 짧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 물가 수준과 다른 것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그러면 우리가 V바 나누기 Q바를 상수로 가정할 수 있겠죠. A라는. 이거는 정해진 값이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은 Q분의 V를 A라고 쓴다면 AM은 P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통화량과, 만약 그 거래량과 화폐 유통 속도를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물가 수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통화량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물가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이제 이 방정식에서 다른 걸 지웁시다. 원래의 방정식만 봅시다. 여기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한데, 그죠? Q가 올라간다고 합시다. 경제가 자꾸 성장해요.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거니까 경제가 자꾸 성장한다고 할 때 M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으면, 만약 M이 일정하다면 P가 그만큼 내려와야 되죠. 이것이 디플레이션입니다. 통화량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이 너무 작으면 경제 성장을 가로막게 돼 있어요. 이게 거래를 뒷받침 못해서. 반면에 거꾸로 경제 성장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합시다. 뭐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서 막 돈을 꿔주든, 아니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해외에 수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던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근데 이것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물가가 올라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 인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충분하게 화폐 공급을 늘려주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제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 너무 적어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개인에게는 많을수록 좋겠죠. 돈이 많을수록 좋겠죠. 개인에게는 다다익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귀찮은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돈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경제에는 돈이 너무 많으면 물가 인상이 일어납니다. 돈이 너무 적으면 경제 성장의 지체 현상이 초래됩니다. 이 화폐 교환 방정식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트리비얼하다는 논리학에서 옳은 얘기인데 별다른 의미가 없는 공자님 말씀 같은 거를 트리비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항등입니다. 항등이지만 이 네 가지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기 위해서 다른 두 개를 고정된 값으로 가정을 하면 관계를 뚜렷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이거 하나 지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보통 전공 과정에서 경제학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이것은 매우 편리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화폐가 무엇인지, 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혹은 미국에 화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그래야지만 국가가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든가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화폐량이 너무 많은 데 있다 하면 통화량을 줄이는 쪽에 정책을 쓰고, 지금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화량을 감축시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얼마냐, 이걸 재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M을 통화량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통화 또는 화폐라는 것은 지불수단 또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거죠.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통화량을 재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시중 통화량이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려고 한다든가 줄이려고 한다든가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때 M1, M2, M3라는 표현을 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M1은 뭐냐? 아까 말했죠. 화폐란 손쉽게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 한국은행에서 발권해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지폐와 동전 또는 화폐량이라는 표현보다는 현금, 유통 중인 현금 이렇게 얘기하죠. 유통 중인 지폐 또는 동전에다가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로통장 갖고 있죠? 지로통장에 돈 뺀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그러지 않죠. 언제든지 돈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좌, 여러분은 당좌는 안 가지고 있죠. 자기압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통장. 그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가 뭐 100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표를 막 발행해도 되죠. 수표는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예금. 여하튼 돈을 뺀다고 해서 아무 손해를 보지 않는 그와 같은 형태의 예금을 합쳐서 M1,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M2는 M1에다가 저축성 예금을 더합니다. 저축성 예금. 저축성 예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요새 머니마켓 펀드라 그래서 MMF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금융기관에 맡겨가지고 시중에서 돈 굴리고 그러는 동시에 자기가 언제든지 지로통장처럼 또 찾아 쓸 수 있는,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이게 약간의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정기적금이나 예금을 하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뭐 해지 수수료 뭐 등등 해서 돈을 좀 떼고 주죠. 약간의 손실을 받기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자산 형태입니다. 저축성 예금이. M3는 제일 큰 개념입니다. M2에다가 기타 금융자산 또는 금융을 관로해 놓고 자산. 심지어는 부동산도 지불수단으로 쓸 수 있죠. 그렇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급매물로 내놓으면 손해를 엄청나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지불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 종신보험 같은 거 뭐 들은 지 한 15년, 20년 됐다. 급하면 해약해가지고 돈을 찾았습니다.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이 M3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통화량 지표는 M2입니다. M2. 신문기사에서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M2의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MV라고 썼을 때 여기 M2V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쓰는 M이라는 것의 범위는 M1 유통현금, 요구불예금, 거기에다가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이 전체 크기를 시중통화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금융시장에서 경제 동향을 판단하기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계측단위입니다. 계측단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돈, 우리 돈 말고 외국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외국돈도 우리 돈과 꼭 마찬가지의 돈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 지금 설명한 화폐의 기능, 화폐의 역할, 화폐량의 측정 방식까지 다 동일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외국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 돈을 외화라고 그러죠. 외화 또는 외환이라고도 합니다. 외환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이죠. 상품이나 이제 재화나 서비스가 오면 그 대가로 우리는 화폐를 줘야 되고요. 우리가 자동차와 핸드폰을 다른 나라에 주면 그 나라에서 화폐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죠. 반드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면 반대쪽으로는 화폐가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국제 간에 거래되는 그런 서비스와 재화의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는 아무 나라 화폐나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뢰성이 있는 화폐라야 지불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금 같은 귀금속이 뭐 한 1년 지나가지고 썩어버린다. 그러면 화폐로 사용됐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뭐 물고기라든가, 그죠?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폐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원화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통용되지만 국제 무대에 나가면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죠.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시장에서는. 물론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관광 가가지고 천원 한국 돈도 받아요. 가능하죠. 국지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통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화폐입니다. 우리는 국제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표현되는 주요 국가의 화폐를 손에 넣어야 돼요. 그것이 유로, 달러, 엔, 그 세 가지가 지금 제일 중요한 국제적인 통화입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그냥 달러라고 하죠. 달러. 그냥 달러라고 합시다. 달러 가지면 세계 어디 가서도 거래가 되니까요.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외국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을 외국이라고 하죠. 세계에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다 묶어서 외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상품, 서비스가 외국으로 수출되죠. 그럼 여기로 달러가 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품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이걸 통칭해서 상품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사오면 반대로 달러가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왜 하느냐?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실은 진실은 그게 아니고 수입이 선입니다. 선. 종이 쪽지에다 잉크 묻혀갖고 내보내면 외국에서 만든 좋은 물건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수입은 선이고 수출은 악입니다. 수입하려니까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를 벌려니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이 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 뭐 글씨 써진 잉크 발라놓은 그거를 받고 엄청나게 힘들어서 만든 걸 다 주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은 악이죠. 수입이 선입니다. 근데 수입을 하려면 수출을 해야 되니까 수출이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소비는 선이고 저축은 악이죠. 그죠? 소비하면서 사는 게 좋지 맨날 저축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근데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하려면 지금 저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축이 선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거죠. 일하는 건 악이고 노는 건 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노는 게 선이고 일하는 게 악일까? 평생 일만 하면서 소비는 최소한으로 하는 인생과 평생 놀고 먹으면서 맨날 여가 생활만 하는 인생, 어느 쪽을 여러분이 택하겠어요? 당연히 거의 모든 사람이 후자를 택하죠. 먹고 놀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큰 회사의 회장님들은 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자기 삶의 보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뭐 주 40시간 노동제 이러면 이렇게 놀아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놀기 위해서 경제성장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관념들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려면 반드시 이걸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오고 이 달러로 이걸 사올 수 있으니까. 이때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은 원화로 거래됩니다. 여기 거래되는 모든 것들은 달러로 거래가 되죠. 여기서 이제 복잡한 외환 거래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삼아 잠깐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갈게요. 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많은 것들이 오갑니다. 화폐도 오가고 재화와 서비스도 오가고 사람도 오가고, 그렇죠? 돈 그 자체가 물건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재화 서비스와 상관없이 돈 그 자체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서 거래되는 게 뭐 있나를 다 따져보는 것이 국제수지 통계입니다. 국제수지 통계. 여러분, 경상수지 적자, 금년도에 몇 년 만에 적자폭 확대, 이런 보도를 많이 보시죠. 국제수지에 관한 용어 설명만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두 나라 사이에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가 오고 갔느냐를 기록하는 것이 무역수지입니다. 이것을 원래 용어를 직역하면 재화와 서비스 수지 이렇게 됩니다. Balance of Payments가 수지고요. On Goods and Services 이렇게 됩니다. Balance of Payments on Goods and Services 몰라도 돼요. 그냥 국제수지 중에서 재화와 서비스 수지는 무역수지를 말한다. 우리가 어떤 재화, 서비스를 밖에 내보내고 갖고 들어오고 이걸 얼마어치를 했느냐를 기록하는 것이 무역수지입니다. 여기에다가 박찬호 선수가 미국 가서 벌어온 돈, 이승엽 선수가 일본 가서 벌어온 돈, 이런 것을 요소소득이라고 합니다. 노동력이라는 요소를 미국 메이저리그 시장에 팔고 일본은 뭐죠? 일본 야구는 뭐라 그러나? 재팬 리그인가요? 아무튼 일본 프로야구 시장에 가서 팔고, 우리 박주영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 가서 AS 모나코 선수로 뛰면서 연봉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요소소득입니다. 노동력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해주고 얻어온 소득이에요. 또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외국에 자본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익을 벌었다. 중국 펀드, 베트남 펀드 등등 해가지고 여기서 해외 펀드 해가지고 돈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 이게 요소소득입니다. 이 무역수지에다가 요소소득 플러스 이전지출. 이전지출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원조를 한다든가 그냥 돈을 주는 거죠. 또는 미국에 있는 친척한테 우리가 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그 이전지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거나 주거나 그냥 공짜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경상수지. 신문에 맨날 나오는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적자라고 말할 때, 이 경상수지라는 것은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외국과 얼마만큼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내보내고 들여왔고, 한국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얼마를 벌어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일해서 얼마를 벌어 나갔고, 이게 요소소득입니다. 또 외국의 자본가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왔느냐, 이걸 다 포함한 것이 경상수지입니다. 이것이 제일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거래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경상수지입니다. 이것은 이따 환율 동향을 설명할 때 반드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상수지 말고 상품과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전혀 상관없이 돈만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을 금융수지 또는 자본수지라고 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돈이 오고 돈이 갑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금인데요. 이제는 월드뱅크에 10억 달러를 위탁했다. 그거는 자본만 나간 거예요. 자본만. 동시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 삼성전자, 포스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갖고 들어왔다. 그것은 뭐가 나간 게 아니고 돈 그 자체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돈을 구워주거나 돈을 빌려오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기업이, 정부가. 기업이나 정부나 민간 가게가 외국에서 돈을 구워오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투자하거나 이건 자본 수입,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외국에다 하면 자본 수출. 옛날에는 자본 수출은 아주 나쁜 거라고 그랬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본을 수출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품 서비스의 흐름과 전혀 무관한 돈 그 자체의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금융수지 또는 자본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만 왔다 갔다 하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같이 반대 방향으로 돌든 1년 동안 돈이 나고 들고 합니다. 근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똑같다. 그러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균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균형. 대외 균형. 완벽한 대외 균형을 이뤘을 때는 1년 동안 나가고 들어온 돈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상수지에다가 자본수지를 더하면 이것이 0이 됩니다. 0. 100억 불어치를 더 팔고 우리가 경상수지에서 이익을 보고 자본수지 면에서 100억 불이 밖으로 나갔으면 마이너스 100억 불이면 이게 0이 되는 것이죠. 대외 균형을 이룬 국민경제의 종합수지, 이걸 합친 것을 종합수지라고 합니다. 종합수지. 균형 상태, 대외 균형 상태에 있는 국민경제의 종합수지는 항상 0이 돼야 돼요. 0.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안 됩니까? 대체로 그림을 그려보죠. 항상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무엇이 들락날락합니다. 그 1년 동안 들락날락한 것을 항목별로 파악한 것이 무역수지, 무역수지에다가 자본 혹은 노동력으로 제공한 대가로 온 것을 요소소득이라 그러고요. 여기다 공짜로 주고받은 것을 이전지출이라 그러는데 이걸 다 합친 것을 경상수지라 그럽니다. 이건 전부 다 뭔가 왔다 갔다 한 거고 상관없이 돈 자체만 왔다 갔다 한 것을 자본수지라고 그래요. 국가가 이 자본수지와 경상수지를 합친 것이 0이 되면 대외적으로 완전한 균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만약 이것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나라는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저것이 0이 안 되면 일시적으로 0이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항구적으로 저 균형이 깨진 상태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용어 설명을 했고요. 다음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외환시장. 예고한 것처럼 좀 복잡하죠. 그러나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대한민국이고 나머지 모든 학생이 외국이란 말입니다. 외국. 내가 다른 사람들과 오고 거래하거나 뭘 사고 팔고 했거나 혹은 돈을 꿔주고 빌려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국제수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국가로 생각한다면 외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달러를 그냥 외환이라고 하죠. 외환이 외국 돈이 여러 개 있건 한 개 있건 원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환율. 환율이란 뭐냐? 이것은 일반론으로 말하면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화 한 단위의 가격,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화 한 단위의 가격, 이것이 환율입니다. 환율, 바꾸는 비율, exchange rate 이렇게 말을 하죠. exchange rate, 몇 대 몇의 비율로 바꾸느냐. 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뭐냐? 원화로 표시한 1달러의 가격, 이것이 환율입니다. 지금 얼마죠? 1150원쯤 됐나요, 어제? 여기쯤 됐죠?
제 기억에 한 1150원 이쪽 저쪽을 요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달러는 1150원이다. 우리 돈으로 표시한 외환, 외국 화폐 한 단위의 가격, 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1150원에서 1250원, 13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돈의 가치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가죠. 우리 돈의 가치는 내려가게 됐습니다. 환율은 외국 화폐로 표시한 우리나라 돈 한 단위의 가격을 환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보통 그런 지표를 많이 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지표를 쓴다면 환율은 1150분의 1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굉장히 소수점 이하만 가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편의상 우리 화폐로 표시한 외국 화폐 한 단위의 가격을 우리는 환율로 쓰는 겁니다. 그게 편리해요. 우리 돈이 약세니까, 단위가 너무 크니까. 그러나 우리가 미국인이라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죠. 1달러당 몇 엔, 1달러당 몇 유로, 이렇게 해서 외국 화폐로 표시한 우리나라 돈의 가격을 환율로 쓸 겁니다. 그럼 그래프도 좀 세로축, 가로축이 바뀌고 그런 기술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환 비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이 인상된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돈값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율 인상은 원화의 평가절하라고 합니다. 평가절하. 평가를 깎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치가 내려갔다. 반대로 환율 인하는 원화의 평가절상이라고 합니다. 평가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환율이 낮을수록 좋죠. 우리 돈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월급이 안 올라도 세계 무대에 나가면 부자가 되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죠. 우리가 쓰는 돈인데, 우리나라 돈인데 그게 가치가 높을수록 좋지, 가치가 깎일수록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환율이 떨어질 때 지난 5년간 1350원 선에서 920원까지 약 30% 가까운 환율 인하가 이루어지는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부심이 생기고, 한국 돈값이 올라가는구나. 한국 돈값이 올라가면 한국 사람 몸값도 올라가는 거. 한국의 물건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 아니냐. 똑같이 일해도 달러로 표시하면 소득이 저절로 올라가요. 자부심을 느끼죠. 직관적으로 우리 돈이 비싸다는 것은. 근데 그때도 보도를 보면 환율 1000원 붕괴, 환율 950원 선 위협,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것은 언론 보도가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빠른 환율의 하락, 너무나 빠른 환율의 인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환율 하락이나 환율 인상은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보면 환율이 뚝뚝 내려갈 때마다 수출기업 비상, 국가대책 서둘러야, 전쟁 난 것 같죠? 환율 950원 선 위협, 장중 한때 940원 붕괴, 그렇게 나옵니다. 대개 신문방송에 광고를 주는 기업은 수출 대기업이 대부분이죠. 수출 대기업의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100만원짜리 우리 물건을 달러로 표시하면 값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따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출업자들에게는 환율이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우리 물건값이 싸지는 거기 때문에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좋아하죠. 근데 대한민국이 어디 수출업자만 사는 나라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환율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있다는 것, 환율이라는 것은 가격입니다. 우리 돈으로 표시한 외국 화폐의 한 단위 가격, 그게 환율이죠. 가격이 있다는 것은 시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환율 시장에 대한 간단한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여기 보통 가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뭐라고 쓸까요? E라고 할까요? exchange. 예. exchange rate니까 E라고 쓰죠. 이게 환율입니다. 달러 시장을 생각하는 거죠. 달러 시장을. 달러를 사고 팝니다. 달러 자체가, 외환 자체가 거래 대상입니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이고 지불수단인데 화폐 그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된 것이 외환시장이죠. 늘 보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죠. 일단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예, 경제학자가 됩니다. 이것은 달러의 공급 곡선입니다. 이것은 달러의 이게 잘못 썼다. 공급 곡선을 S라고 하고 수요 곡선을 D라고 썼. 뭐의 공급 곡선이냐? 달러의 공급 곡선이고 달러의 수요 곡선입니다. 똑같죠?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습니다. 값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듭니다. 이해되죠? 값이 내려오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납니다. 근데 한 예를 들면 달러 값이 떨어지면 해외여행이 싸지잖아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위해서 여행을 가려면 달러로 여행자 수표를 사고 또는 달러로 원화를 주고 달러를 교환하고 달러 수요가 막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공급자들의 경우에 달러 값이 내려가면 덜 내놓으려고 그러죠. 달러 값이 오르면 시장에 달러가 어디 숨어있던 게 다 튀어나옵니다. 지금 바꿔놔야지. 또 내려갈지 모르니까. 일반적인 상품의 움직임과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보통의 상품과는 다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살펴보죠. 누가 달러를 살라고 그러겠어요?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 달러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큰 소리로. 수입업자, 오케이. 수입업자가 물건을 밖에서 사오려면 달러가 있어야죠. 자, 수입업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응? 예. 유학생, 당연히, 예. 근데 이건 좀 무시합시다, 지금. 만약 우리가 미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는 것을 교육 서비스를 사는 거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미국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죠. 수입입니다, 수입. 마찬가지로 수입업자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말고. 응? 누구? 외국인. 외국으로 돈을 내보내야 되는 사람들. 상품 거래와는 상관없이 외국으로 돈을 내보내야 되는 사람. 이것을 자본 수출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품 수입업자고. 상품을 밖에서 사오려는 사람은 달러가 필요해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려고 그러죠. 달러 수요자입니다. 동시에 외국은행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든가 베트남에 투자를 한다든가 중국에 투자를 한다든가 혹은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를 매입해야 되겠다. 산업은행에서 추진했죠. 리먼 브라더스를 합병해서 산업은행이 사겠다. M&A 하겠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자본 거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자본을 수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폐를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본 수출업자라고 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응? 국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죠.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겠죠. 국민연금공단이 월드뱅크에 10억 달러를 맡긴다면 이 행위를 하는 거고요. 자본 수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서 뭔가를 비행기나 혹은 잠수함을 구입한다. 그때는 여기에 해당되죠. 이제 이게
예, 하여튼 둘만 봅시다. 그러면 자본 수출업자, 수입업자. 자본 수출업자를 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 구분을 간단하게 여기서 폐기합시다. 그래서 그냥 상품 수입업자와 자본 수출업자가 달러 수요자다. 공급자는 누가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되죠. 상품 수출업자. 두 번째는 자본 수입업자입니다. 상품 수출업자는 자동차를 팔았으면 달러를 받죠.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협력업체에 납품대금도 줘야 되고 다 줘야 전국적으로 원화로 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팔죠. 자본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 상품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 자본 수입업자는 외국에서 돈을 꼬았어요. 국내에서 그걸 써야 돼요. 반드시 원화로 바꿔야죠. 국내에서 거래를 하려면. 그래서 달러를 누가 시장에서 공급하느냐 하면 이 두 집단 이 달러를 공급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아요. 어떤 개인들 그냥 투기 목적으로. 하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달러를 수요합니다.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환 시장의 변동이라는 것은 다 이 두 집단의 선택, 두 집단의 행동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거래량은 이렇게 되고 균형 환율은 이렇게 되겠죠. 트리비얼한 겁니다. 트리비얼한 거. 트리비얼하다는 것은 논리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것은 맞는 말인데 우리가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외환시장이 있으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해서 어딘가에 균형 가격, 균형 환율과 균형 거래량이 있다. 까지만 이것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환율은 왜 변동하는 것일까? 왜 환율은 변동하는 것일까? 왜 변하는 것일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설명을 했습니다. 환율 변동의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 원인이고 세 번째는 초단기적 원인입니다. 제일 장기적인 원인은 물가입니다. 물가.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두 나라가 교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합시다. 해마다 똑같은 양의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고 해마다 똑같은 양의 자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죠. 두 나라는 모두 성장률이 제로고 인구도 그대로고 기술 수준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이유라면 예컨대 한국은행이 갑자기 돈을 찍어서 통화량을 늘렸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의 물가가 2배가 됐다고 하죠. 미국의 물가는 가만히 있어요. 한국의 물가는 2배가 됐어요.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2배로 올라야죠.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매직펜 하나가 지금 현재 1달러는 1,000원이라고 합시다. 이게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미국 수도 1,000원, 미국 수도 1달러, 한국 수는 1,000원. 두 나라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가깝고 인간에게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하는 기술이 있어서 운송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들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1,000원, 미국에서는 1달러. 근데 물가가 2배로 올랐다는 것은 이것이 2,000원이 됐다는 얘기죠. 한국에서. 미국서는 여전히 1달러예요. 근데 환율은 1,000원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응? 미국에서 이걸 사요? 미국에서 이걸 사다가 한국에서 팔면 거지 되죠. 맞나? 맞죠? 부자 되죠. 거지 되죠. 헷갈리죠 지금? 자,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거를 1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봐요. 한국에 오면 얼마에 팔 수 있어요? 2,000원. 그러면 그 2,000원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환율은 1,000원이야 지금. 1달러에. 2불이 되죠. 부자가 되겠죠. 미국서 1불 주고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2,000원 받고 팔고 그 2,000원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2불이 되니까 2배 장사를 할 수 있죠. 시장 경제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해야 합니다. 원 프라이스, 일물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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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하나는, 똑같은 물건은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한국서 물가가 2배로 올랐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똑같은 물건이 2배의 값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공간의 가격 차이를 아비트라지라고 합니다. 아비트라지. 불어인데요. 아비트라지. 시공간을 이유로 한 가격 차이. 동일한 물건,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시공간을 두고 다를 때 그 시공간의 가격 격차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죠. 이 가격 격차를 아비트라지라고 그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아비트라지에어라고 GEUR. 시공간의 가격차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서 돈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덕분에 일물일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미국서 1불 주고 사서 한국 가서 2,000원에 판 다음에 달러로 바꾸면 2달러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래에 나선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외환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외환시장에서는 이 미국서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구해야죠. 달러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화 공급도 늘어나죠. 원화를 내놓고 달러를 살려고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 공급이 늡니다. 이거에 따르면 달러 수요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1,000원이라는 환율이 그대로 있다고 할 경우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걸 빨간색으로 해보죠. 새로운 수요 곡선입니다. 이 시프트가 이루어진 거죠. 환율이라는 물가 차이라는 것 때문에, 물가 차이라는 이 그래프에 있지 않은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공급은 왼쪽으로 이동해서 줄어듭니다. 예컨대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만들어지죠.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올라가요? 두 나라에서 이 매직펜의 값이 동일해질 때까지. 어느 시점에 가면 예컨대 1불에 2,000원. 1달러가 2,000원이 되면 더 이상 이 거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죠. 1불에 사가지고 한국 가서 2,000원에 팔고 다시 미국 가서 달러로 바꾸면 다시 1불이잖아요. 아비트라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공간에 따른 가격 격차가 없어지면서 이 가격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나라의 물가 수준이 사실상 같아지는 점까지 외환시장에 변동이 일어나서
환율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가 인상률이 장기적으로 높은 나라의 화폐 가치는 반드시 떨어진다. 물가 인상률이 높은 나라의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경제 현상의 근본에는 흔한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희소한 것, 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가치가 높아요.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돈이, 물가가 인플레가 생겼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돈이 헤퍼졌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 화폐의 희소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나라 화폐로 표시한 외국 화폐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환율이 인상됩니다.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 하락과 환율의 인상이라는 것은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인터넷에 딱 쳐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달러화의 환율 변화 그래프 이렇게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등락이 있지. 196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해 왔습니다. 환율은 옛날에 뭐 1달러에 뭐 무슨 500원도 안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것이 꾸준히 올라와서 IMF 전에 800원대까지 환율이 인상이 됐죠. 그러다가 갑자기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92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150원, 1,200원까지 올라갔죠. 이것은 단기적인 변동이고 이런 단기 변동이 쭉 있지만 큰 흐름을 보면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엔화에 대해서 그전에 유로화 등장 전에 마르크화에 대해서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 홍콩 달러에 대해서 거의 모든 주요한 나라의 화폐에 비해서 한국의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해 왔습니다. 원인이 뭐냐? 통화량 때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돈을 막 찍었다고. 그때는 중앙은행의 독립이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세금 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불쾌해하죠. 요새 감세 때문에 난리인데 세금 내라고 해서 기분 좋아할 국민이 없잖아요. 가장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 국가가 돈을 찍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화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손해를 봐요. 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의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 결과가 되죠. 대한민국은 지난 80년대 중반까지는 통화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국가가 통화량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자산, 금융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거기서 오는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까지 원화 가치는 쉴 새 없이 하락의 하락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봤지 올라가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다 마침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IMF가 나버렸죠.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이유는 물가입니다. 물가 인상률이 높은 나라의 화폐 가치는 물가 인상률이 그보다 낮은 나라의 화폐에 비해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율과 한국의 인플레이율은 차이가 굉장히 컸거든요. 1970년대에는 물가 인상률이 25% 이랬습니다. 1년에. 상상이 안 되죠? 1년에 25%, 좀 적게 오르는 해가 15%. 과자 사 먹고 며칠 후에 또 용돈 얻어서 사러 가면 그 사이에 100원 올라 있어요. 오일 쇼크가 왔을 때는 라면이 어제까지 200원이었는데 다음날 가니까 300원이 돼 있고 또 일주일 후에 400원이 되고 이런 정도로 물가 인상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는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는 물건보다 더 많은 물건을 팔아치운 나라의 화폐 가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안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 가치는
반드시 하락해야 됩니다. 하락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왜냐? 경상수지 흑자를 봤다는 것은 수출업자가 내보낸 상품 벌어온 돈이 수입업자가 밖에서 쓴 돈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출업자가 더 많은 돈을 벌어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샀어요. 국내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시중에는 달러 공급이 넘칩니다. 그러면 달러 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 가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의 화폐 가치에 비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 볼수록 환율은 떨어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기본 원리는 흔한 것은 가치가 없다.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달러가 흔해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은 환율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5년간 약 우리가 10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봤죠.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아마 970억 달러인가 그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5년 동안. 그 5년 동안 달러의 가치는 1350원에서 920원까지 떨어졌죠. 2002년도에 연평균 달러 환율이 대개 1320원, 30원 그쯤 됐습니다. 2007년도에 920원, 925원 연평균 환율이. 그 같은 기간에 약 100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우리나라가 봤던 거죠. 두 번째 환율 변동 원인은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 적자 보면 돈값이 없어지고 흑자를 보면 우리 돈값이 올라간다. 그렇게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전부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 달러 수요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단기적인 거죠. 이거는 단기라는 것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정도. 여기서 장기라고 말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기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상수지 흑자, 적자, 물가 수준이라는 것이 하루에 변하나요? 하루에 변하지 않죠. 하루에 달러 환율이 5%, 10%씩 늘뛰기를 합니다. 이 현상은 물가라든가 경상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투기적인 이유 때문이죠. 상품 거래나 서비스 거래와는 무관한 자본 거래가 있죠.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가지고 들어오는 거, 팔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실물 경제의 움직임과는 거의 단기적으로는 무관합니다. 한국의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expectation, 예측, 기대가 형성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될 만한 객관적인 일이 생기기로 전에 먼저 원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합리적인 예측이 성립하면 실제 그 일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원화 가치는 오르기 시작해요. 왜냐? 사람들은 예측되는 미래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에 동참하고자 하니까. 투자가들이 또는 다른 말로 투기꾼들이. 큰 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개미들은 다 따라 움직이죠. 이걸 떼거리 행동이라고 합니다. 떼거리 행동. 그래서 이제 herd behavior. herd라는 것은 소떼를 가리킬 때, 양떼, 소떼를 가리킬 때 herd라는 용어를 해야 되는데 달러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아들한테 10만 불 송금해야지. 그런 행동.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환율 상승이 예측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예측되면 더 오르기 전에 사놓은 게 이익이잖아요.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수출 대금을 국내에 안 가지고 들어오는 게 합리적이죠. 그냥 해외 법인에다 묶어 놓는 겁니다. 훨씬 더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 값이 오르고 나서 그걸 바꾸면 돈이 훨씬 많이 생기니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만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고 약간만 이런 게 생기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전적으로 투기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소위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미국식 자본주의가 야기한 사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외환 거래의 자유를 부여한 이상은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이제 전반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논리의 연쇄가 어떻게 왔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돈에 대해서 살펴봤어. 돈이란 무엇이고 화폐란 무엇이고 화폐는 어떤 역할을 하며 한 사회의 화폐량을 측정하는 통화량을 측정하는 기준은 뭔가, 물가와 통화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외국 사이에서 무엇이 오가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 혹은 자본이 오가는 것들을 통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측정하는지 기록하는지에 관해서 국제수지표, 무역수지, 경상수지, 자본수지 또는 금융수지, 종합수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의 화폐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런 것처럼 보통 볼 수 있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물가, 경상수지, 그리고 투기적인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물가의 지배를 받고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초단기적으로는 투기적 행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환율이 등락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한 내용의 요지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찾아보면 훨씬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보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동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쉬고 나서 환율 제도에 대해서 제가 쉬고 나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007년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의 이 금융혼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질문들을 보고 여러분이 궁금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두 가지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경제학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지만, 이거 조명 꺼졌네. 이 동영상에 이게 너무 어둡게 나온다고 그래서 작은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실컷 설치해놓고 불이 안 들어오네. 예. 오늘 우리가 환율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인데, 이것은 경제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분야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미국 주요 대학의 MBA 과정에서 이런 금융시장론이나 이런 것들을 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의의 기존 교재들을 다 폐기하고 주요 경제신문들의 기사를 모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론 관련된 혼란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 대란으로 연결된 이런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지, 또 1997년도에 우리나라를 덮쳤던 외환위기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최근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하루에 50원 이상씩 등락하는 이런 널뛰기식의 화폐 가치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에는 우선 화폐가 무엇인가, 화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들어있고요. 돈이 뭐냐, 돈이 뭐길래, 이런 문제.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맨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화폐가 아니고 국제거래에서 서로 다른 화폐가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죠. 그러니까 국제무역,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화폐의 거래. 화폐는 이따 다루겠지만 뭘 거래하는 데 필요한 매개 수단인데 화폐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돈과 돈이 서로서로 바꾸어지고 거래되는 이런 시장이 왜 생겼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봅니다. 아울러서 이런 국제 간의 거래들이 어떤 식으로 파악되고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국제 간의 거래가 이런 화폐의 움직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 단계에서 보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경우에 1997년도와 같은 그런 하나의 국민 경제, 개방 경제가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는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지,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최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 또는 원화가치의 굉장히 급속한 하락, 소위 9월 위기설, 9월이 다 갔으니까 위기는 없었죠. 소위 말하는 위기. 그러나 또 10월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요동현상,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적인 근거 또는 실체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10년 전의 그 사건과 최근 사태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 전반부 강의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전반부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쉬는 시간에는 97년도 외환위기와 같은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98년도와 이런 점에서 유사하구나, 97년도와, 또는 다르구나,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이 좀 가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소박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제가 미처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돈이 뭐길래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돈은 악마의 금전이다, 그런 표현도 있듯이 돈이 이게 참 굉장히 큰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 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돈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선 화폐, 유식한 말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죠. 내가 안내를 그렇게 했나요? 환율의 마법. 정말 마법적인 현상입니다. 우선 화폐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죠.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정의는 지불 수단, 뭔가를 가져오면서 그 대가로 뭔가를 지불할 때 그것을 지불하는 수단으로서 손쉽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화폐에 관한 정의, definition이 되겠습니다. 화폐는 우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어떤 것들이 가치를 잴 때 다 돈의 액수로, 화폐의 액수로, 화폐의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매우 편리한 것이죠. 세 번째는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마약상이 현금으로 필로폰 값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집어넣으려면 금융당국이 굉장히 눈을 번뜩이면서 감시하죠.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항아리 속에
현금을 묻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건이 잊혀지고 수사당국의 추적이 다 끝나고 나서 세월이 많이 갔을 때 다시 항아리 뚜껑을 열고 돈을 꺼냈으면 됩니다. 가치를 축장 또는 저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물론 저장하고 있는 동안 이자를 못 받으니까 인플레가 생겨서 가치가 약간 하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치를 축장하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은 화폐 말고도 많죠.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 때문에. 부동산, 금과 같은 귀금속, 골동품, 고가의 예술품 이런 것들이 전부 가치의 축장 수단 혹은 저장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사죠. 예, 돈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삽니다. 왜 골동품이나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미술 작품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거래되느냐? 돈이 없는 사람은 살 능력도 없으려니와 거기다가 그만한 가치를 저장해둘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화폐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화폐가 얼마나 많을까?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하죠. 왜냐? 그래야 정부가 화폐량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아야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너무 적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컨대 1년 동안에 우리가 1000조 원어치의 거래를 한다고 치죠. 1000조 원. 근데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서 거래량이 2000조 원 규모로 늘었어요. 근데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가 수량이 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가격이 하락해야 됩니다. 가격이. 화폐 교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몹시 편리합니다. 여기서 M은 보통 말하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V는 화폐 유통속도입니다. 유통속도. P는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 Q는 거래량입니다. 이것은 원래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죠. 항등식. 세계 거면 항등입니다. 언제나 같다. 2007년도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는 화폐가 상품과 서비스가 가는 반대쪽으로 화폐가 흘러갔죠. 그러니까 거래된 것의 양에다가 그 거래된 상품의 가격 수준을 곱하면 그것이 화폐 액수로 표시된 거래 총량입니다. 그죠? 이게 근데 1000조 원이다. 그러면 여기 좌변도 1000조 원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만약 화폐량이 100조 원이라면 이 화폐가 10번 돌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번. 거래에 10번 쓰였다는 뜻입니다. 사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그냥 준 걸 제외하고 돈을 받고 거래한 걸 다 따지면 항상 이 방정식이 이것이 성립합니다. 항등입니다. 항등. 이것을 왜 방정식이라 그러냐면 자 이제 이 약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알았습니다. 화폐 유통속도는 화폐가 평균해서 몇 번 그 기간 동안 거래에 사용되었느냐를 나타냅니다.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Q를 그냥 반대쪽으로 넘겼습니다. Q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MV를 곱해서 Q로 나눈 것이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통화량이 일정하다고 합시다. 일정하다는 뜻은 바를 위에 설치합니다. 바를 설치하면 이 통화량이 정부가 통화량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통화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경제여서 같은 규모의 거래만 계속 일어나는 나라라고 생각해보죠. 아니, 이게 아니다. V를 일정하게 합시다. 일단은 V에 바를 치고 화폐 유통속 사람들의 이 거래 행태는 짧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 물가 수준과 다른 것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그러면 우리가 V바 나누기 Q바를 상수로 가정할 수 있겠죠. A라는. 이거는 정해진 값이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은 Q분의 V를 A라고 쓴다면 AM은 P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만약 그 거래량과 화폐 유통 속도를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물가 수준이라는 것은 언제나 통화량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물가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이제 이 방정식에서 다른 걸 지웁시다. 원래의 방정식만 봅시다. 여기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한데 그죠? Q가 올라간다고 합시다. 경제가 자꾸 성장해요.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거니까 경제가 자꾸 성장한다고 할 때 M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으면 만약 M이 일정하다면 P가 그만큼 내려와야 되죠. 이것이 디플레이션입니다. 통화량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이 너무 작으면 경제 성장을 가로막게 돼 있어요. 이게 거래를 뒷받침 못해서. 반면에 거꾸로 경제 성장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합시다. 뭐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서 막 돈을 꿔주든 아니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해외에 수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던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근데 이것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물가가 올라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 인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 충분하게 화폐 공급을 늘려주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제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 너무 적어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개인에게는 많을수록 좋겠죠. 돈이 많을수록 좋겠죠. 개인에게는 다다익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귀찮은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돈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 경제에는 돈이 너무 많으면 물가 인상이 일어납니다. 돈이 너무 적으면 경제 성장의 지체 현상이 초래됩니다. 이 화폐교환 방정식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트리비얼하다는 논리학에서 옳은 얘기인데 별다른 의미가 없는 공자님 말씀 같은 거를 트리비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항등입니다. 항등이지만 이 네 가지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기 위해서 다른 두 개를 고정된 값으로 가정을 하면 관계를 뚜렷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이거 하나 지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보통 전공과정에서 경제학 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이것은 매우 편리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화폐가 무엇인지 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혹은 미국에 화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그래야지만 국가가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든가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화폐량이 너무 많은 데 있다 하면 통화량을 줄이는 쪽에 정책을 쓰고 지금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화량을 감축시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얼마냐 이걸 재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M을 통화량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통화 또는 화폐라는 것은 지불수단 또는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이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거죠.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통화량을 재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시중 통화량이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려고 한다든가 줄이려고 한다든가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때 M1, M2, M3라는 표현을 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M1은 뭐냐? 아까 말했죠. 화폐란 손쉽게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화폐, 한국은행에서 발권해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지폐와 동전 또는 화폐량이라는 표현보다는 현금, 유통 중인 현금 이렇게 얘기하죠. 유통 중인 지폐 또는 동전에다가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로통장 갖고 있죠? 지로통장에 돈 뺀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물거나 그러지 않죠? 언제든지 돈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은 당좌는 안 가지고 있죠? 자기압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통장. 그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가 뭐 100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표를 막 발행해도 되죠? 수표는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예금. 여하튼 돈을 뺀다고 해서 아무 손해를 보지 않는 그와 같은 형태의 예금을 합쳐서 M1,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M2는 M1에다가 저축성 예금을 더합니다. 저축성 예금. 저축성 예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지불수단이 될 수 있어야죠.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들이 그것을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불수단으로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거지만 손쉽게 사용할 수 없으면 화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구석기 시대에 무거운 돌멩이를 굴려서 화폐로 사용한다.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손쉬운 것 때문에 한때 인류 역사에는 조개 껍데기 또는 귀금속 이런 것들이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손쉽게라는 뜻은 임의적으로 분할이 가능해야 돼요. 조금씩 분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폐 한 단위, 10단위, 100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 거,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변조나 위조가 어려운 거, 뭐 이런 조건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에요. 자산. 화폐 그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화폐 그 자체도. 화폐도 자산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오랜 세월 이전에는 귀금속이 주로 화폐로 사용이 됐다는 걸 알고 있죠? 귀금속이 화폐로 사용됐습니다. 귀금속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녹여서 쉽게 이 작은 단위로 분할할 수 있고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건 너무 흔하지 않았어. 아주 귀한 것이어서 화폐량이 한꺼번에 막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죠. 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통 보는 사유제입니다. 사유제. 금은 사유제죠. 시장에서 다 거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이 가진 이런 성격 특성 때문에 금이 화폐로서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화폐인데 화폐가 하는 역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폐는 인류 문명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죠. 우리가 늘 화폐를 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신기할 것이 없다는 느낌도 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인간의 피조물, 인간이 만든 창조 작품입니다. 화폐의 역할은 첫 번째는 교환의 매개 수단입니다. 교환을 매개합니다. 이것도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화폐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화폐 없이 거래하는 것. 그 물물교환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본능이랄까요?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교환입니다. 교환. 어떤 다른 동물 정도 교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처럼. 물론 동물끼리 살다 보면 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소를 한 마리 사냥해서 같이 나눠 먹죠. 그렇지만 어떤 사자가 물어뜯어서 잡은 소를 뜯어 먹으면서 그 대가로 다른 사자가 뭘 주는 것을 본 적은 없죠. 교환한다는 것, 무엇과 무엇을 자꾸 바꾸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떤 진짜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화폐가 없다면 어떻게 교환할까요? 물건과 물건을 바로 교환해야 되죠. 그래서 소를 키우는 사람하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 둘이 사는 세상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 소 한 마리, 이제 사람들이 신발 만드는 사람은 소고기를 먹고 싶고 소를 키우는 사람은 신발이 필요해요. 둘이 마주치려면 굉장한 행운이 따라야죠. 어디 신발을 주는 대신 소고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만나기 어려워요. 우연히 마주칠 수는 있겠죠. 두 번째, 둘이 교환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소 한 마리와 신발 몇 켤레를 교환해야 될까요? 아마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은 1년 내내 만드는 신발을 다 줘야 소 한 마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날 하루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 한 근을 먹고 싶으면 소고기를,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소 한 마리와 신발의 교환 비율에 대해서 둘이 합의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우연입니다. 처음에는 그 두 거래 당사자가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둘 사이에 교환 비율이 합의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래 방식이죠. 대개 이런 것은 이제 한 국가가 거의 망해서 더 이상 그 국가의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물물교환이 금방 생겨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이럴 때 패전의 멍에를 쓴 나라의 화폐는 통용되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하게 됩니다. 물물교환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수천 년 뒤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이중의 우연, 거래가 성립되는 데 필요한 이중의 우연으로부터 인간의 경제생활을 완전히 해방시킨 것이 화폐입니다.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죠. 누가 발명했는지는 안타깝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류사회 곳곳에 거의 동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는 화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의 인간의 본능에 부합하는 발명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척도 또는 계산의 단위. 우리가 수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계산할 때 헤어컷 한 단위. 강의 시작 전에 몇 가지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출석 점검 관련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쪽지를 받고 내고 여러 가지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았어요.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듣고 조교들과 상의해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중간에 휴식을 하기 때문에 앞시간, 뒷시간이 있는데, 앞시간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뒷시간이 시작될 때, 여기가 이제 자리가 블록으로 전부 지금 8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각 블록마다 번호가 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종이 하나에 자기가 앉은 의자 번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종이를 돌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쪽지 받아서 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각 블록별로 종이를 돌리면 거기 자기 이름하고 학과 학번, 자기 좌석 번호에다가 그걸 써주면 그렇게
출석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앞부분 시작할 때는 출석 체크가 안 되고 뒤쪽에만 출석 체크가 된 학생은 지각이죠. 예, 근데 뭐 지각을 가지고 점수 매길 생각은 없고요. 예, 또 성적과 관련된 건데 혹시라도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지각을 덜 한 학생을 좀 우대하도록, 예, 그런 정도 참고하겠습니다. 괜찮죠? 그 정도는? 예, 그렇게 하고 자기 안전자리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자리에 앉았으면 그날은 꼭 그 좌석에 다시 앉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금 늦게 오는 학생들이 있을 때 앞에 자리가 좀 비어 있고 이제 뒤에는 차 있고 이래서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이 일찍 오는 학생들부터 앞쪽을 채워서 그렇게 앉아주시면 주로 빈자리는 뒤쪽에 남게 되니까 출석을 점검하기도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기에도 앞쪽이 좀 괜찮죠? 그래서 꼭 그렇게 앞쪽으로 채워서 좀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을 하게 되는 학생들은 우리 조교들한테 꼭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혹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몸이 많이 아프다든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가 또는 학과에서 뭐 답사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 가능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갖다가 내주십시오.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레포트, 대체하는 레포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첫 시간, 첫 강의 때 것은 이제 요약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더 나중에 가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제2강, 두 번째 주 강의부터 시작해서 매주 강의를 A4지, 예, 한쪽, 예, 12포인트 글씨로 넘어가면 곤란해요. 주어진 분량으로 과제를 잘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시려면 한쪽을 넘기시면 안 되고요. 또 한쪽이라고 해서 뭐 5줄, 6줄만 쓰고 마는 학생은 없겠죠. 되도록이면 한쪽이 대체로 차는 정도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간고사 전주까지 강의를 요약합니다. 중간고사 때는 휴강을 하죠. 요약한 것을 중간고사 다음 주 강의 때까지, 다음 주 강의 때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날 못 오는 학생들은 미리 좀 제출을 해주거나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뭐 요약 말고 소감이나 주장 이런 것들도 담아도 되느냐? 물론 담아도 됩니다. 되는데 기본은 역시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을 요약하는 것이 기본이고, 너무나 요령 있게 잘 요약한 나머지 공간이 남았다, 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의 독특하고 탁월한 견해를 같이 넣어주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제대로 요약하지 않고 주관적 견해만 써버리면 좀 곤란하죠. 예,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1강 첫 번째 주 강의는 이 레포트에 요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게시판에 지난 강의에서 탁월한 질문 또는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는 탁월한 의견, 질문들에 대해서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 늘 거기다가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좀 그 전주보다 많은 학생들이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아시겠지만 usimin, 유시민.tv, 거기가 이제 우리 동영상이 올라가는 홈페이지이고 게시판이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를 이용해 주시고요. 질문지도 이제 공책 찍고 수첩 찢어서 막 내니까 저도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한 것 같아서 질문을 낼 때 필요한 서식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이제 전반부 수업 끝나고 조교들에게 받아서 거기다가 질문을 적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
강의와 관련된 추가 안내를 드렸고요. 혹시 강의 진행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문이 있는 학생들은 게시판을 이용해서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서 조교들과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